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격식을 갖춘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불과 몇 세기 전에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 사고의 씨앗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인도의 카우틸랴 같은 이들은 사회에서 부와 무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왜 어떤 도시는 번영하고 어떤 도시는 침체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죠. 비록 자신들을 경제학자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이들이 제기한 질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이라는 개념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시장은 더 체계화되었죠. 다양한 지역들이 특정 상품 생산에 특화하기 시작했고, 동양의 향신료, 유럽의 직물 등 세계 무역로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크와 보석으로 가득 찬 대상이 사막을 건너고 배들이 바다를 항해하며 이국적인 상품을 갈망하는 구매자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역망이 복잡해질수록 상품과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조직화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시간을 18세기로 빨리 감아보면 흔히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를 만나게 됩니다.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스코틀랜드 신사를 떠올리면 바로 그가 스미스입니다. 1776년에 스미스는 국부론을 펴냈는데 이는 개인의 이기심이 자유로운 시장체제 안에서 작동하면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이 내리는 결정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손을 유명하게 언급했죠. 스미스의 생각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금이나 은을 축적하는 것이 곧 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중상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잠깐 부란 단순히 귀금속을 쌓아두는 것만은 아닐지 모른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자유롭게 무역하며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서 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경제 성장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죠. 스미스의 문을 열어 젖힌 뒤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상가들도 활발하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 우위 개념을 도입해 어떤 국가가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덜 뒤처지는 분야에 특화하면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은 자국의 강점 혹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분야에 집중하고 무역을 통해 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메서스는 좀 더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1798년에 그는 인구 증가가 식량 공급을 능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세상의 자원이 늘어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메서스의 어두운 예측은 아직까지 모두 실현되진 않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하다는 희소성 문제는 경제학에서 여전히 핵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에 등장한 전혀 다른 목소리는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낙관적이었다면 마르크스는 자유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착취하여 그들이 생산한 가치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고 주장했죠. 마르크스의 사상은 계급투쟁, 부의 분배,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저작은 이후 전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불을 붙여 20세기의 세계 정치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많은 체제가 붕괴되거나 개혁을 겪었지만 마르크스가 제기한 공정성, 노동권, 불평등에 대한 화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 문제, 최저임금 논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이슈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초로 건너가 봅시다. 1920년대의 호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은행이 파산하며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등장합니다. 케인스는 경제가 침체할 때 정부가 개입해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개인과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정부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 인프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당시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을 스스로 내버려두는 자유방임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케인스의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가 한창 주목받을 때 또 다른 거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앞세워 중앙은행과 통화량 조절이 물가와 성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개입이 지나치면 경쟁이 억제되고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죠. 오늘날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자과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통화주의자, 혹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 사이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학파들, 새로운 케인스주의, 공급 중시파 등도 나타나며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해법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개인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24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데 하지 않은 선택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더 큰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보건, 도로, 교육, 국방 중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술 투자와 마케팅 중 어디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할지 결정하죠.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다. 경제학은 이런 선택과 포기를 체계적으로 고민하도록 돕습니다. 이야기 초반의 활기찬 시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시장의 각 점포마다 공급과 수요가 끊임없이 춤추고 있습니다. 공급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량, 수요는 그것을 원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가격은 마치 음악을 고르는 DJ와도 같아서 상품이 귀하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공급이 넘치거나 찾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연말연시에 게임 콘솔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매 수요는 폭발적인데 콘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격이 오르거나 매장 진열대가 텅 빌 수밖에 없죠. 공급과 수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거래뿐 아니라 임금 협상이나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사물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측정하고 변하는지를 유독 좋아합니다. 그중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국내 총 GDP인데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추적합니다. 이를 그 나라의 연간 성적표라고 볼 수 있죠. GDP가 성장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고 팔고 생산하는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 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사 먹던 과자 가격이 지금 훨씬 비싼 것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성장의 신호가 되지만 지나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상한 행동경제학은 이런 통념에 도전합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심리, 감정, 문화적 요인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예컨대 충동구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때때로 어긋난 소비를 하는지를 파고드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에서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이른바 뎃 내리기 효과입니다. 상점에서 어느 드레스를 50% 세일이라고 해놓으면 실제 원가가 부풀려져 있더라도 우리는 왠지 큰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인간적 특성을 이해하면 정부나 기업이 정책이나 전략을 세울 때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더 잘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경제학이 크게 달라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계량 경제학은 통계학적 기법을 경제 데이터에 적용하는 분야로 이를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화두는 바로 불평등, 즉 부가 사람들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 많은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장 가난한 계층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기술 발전으로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인지, 세계화로 일자리가 해외로 옮겨간 결과인지, 혹은 부유층에 유리한 세금 정책 때문인지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이 경쟁을 유도해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이 경제적 사다리를 오르도록 자극한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반면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을 초래하고 하층 계층이 성공할 기회를 막아버린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깊이 깔려 있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제학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은 종종 산림 파괴나 탄소 배출 같은 환경 오염과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오염과 자원 고갈 같은 환경적 비용을 GDP나 세금 구조의 탄소세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기의 경제적 이익과 장기적인 지구 환경의 보존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해 성장을 늦추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해야 할지, 아니면 자유시장과 기술 혁신을 믿고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할지, 이는 전 세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은 이미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를 넘어서 현재 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알고리즘에 기반한 금융거래, 무인 계산대 등이 우리의 일자리를 바꾸고 필요한 기술의 종류도 바꾸고 있죠. 이는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낳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결국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기술 격차로 인해 많은 사람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정책, 사회 안전망, 그리고 우리의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태고적부터 배가 대륙 사이를 오가면서 무역은 경제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화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자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자유무역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개방 정도를 결정하거나 관세와 할당량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호무역을 비판하는 이들은 무역전쟁과 소비자 물가 상승, 그리고 국제협력 약화를 우려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특정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간단히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학을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나 그래프, 공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 때문이죠. 경제학자들은 서로의 가정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은 그 주장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은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은 뜨거운 논쟁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사회가 윤리적이고 물질적으로 번영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정의감을 바탕으로 노동자 착취에 분노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케인스는 대공황 시기의 참상을 목도하고 대규모 실업을 해결할 실용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프리드먼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며 정부보다 개인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학자들은 학회와 논문을 통해 경기 침체 원인부터 주택 부족 해결책까지 모든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경제학은 결코 딱딱하고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이 발전하면서도 남아있는 수수께끼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예측. 2008년처럼 커다란 금융위기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사후적으로 위기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 왔지만 사전 예측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행동의 비합리성.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면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어떻게 모델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행복과 복지 측정. 국내 총생산이 한 사회의 성공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일까요? 진정한 발전 지표나 행복 지수 등을 제안하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아직 주류는 아닙니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가 황폐해지지 않은 경제와 환경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장을 환경, 사회 문제와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될까요? 이처럼 한 가지 질문이 또 다른 연구와 논쟁으로 이어지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심리, 정치, 자원, 돈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얘기가 재미있긴 한데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고 대출을 받고 세금을 내고 장을 보는 등 끊임없이 경제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개인 재무 관리나 투표, 진로 선택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학은 불평등, 기후변화, 기술 변화, 세계 무역 같은 시대의 큰 쟁점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경제적 식견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쉐이프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